과연 실전에서 나중에 클린스만 감독이 그 조규성 내지는 황의조의 그 톱 자원을 네. 포기할 거냐. 그쵸. 그리고 손흥민의 중앙 프리로를 또 포기할 거냐. 이런 상황을 지금 상정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작전도 좀 나올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매우 바쁘신 우리 한준희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아,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까지 잘은 못 지냈습니다. 네. 제가 올해 들어서 네. 가장 컨디션이 안 좋은 주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얼마 전에 그 A매치 티니지전. 예, 물론 이제 현장은 아니고 스튜디오에서 하긴 했는데, 네. 그날도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어쨌든 좀 악전고투해서 어쨌든 A매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극복하기 위해서 그 스튜디오 현장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기본 컨디션은 지금 안 좋은 주간이에요, 제가.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해 볼 건 당연히 이제 튀니지전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우리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가장 그래도 깔끔하고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끝마쳤는데 이제 뭐 어떻게 좀 보셨는지 일단 네. 다행입니다. 아, 다행이다. 일단 다행입니다.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요거는 얘기를 했지만 이 평가전 일정을 보면 항상 포인트가 되는 경기가 있어요. 네네. 뭐 웨일즈, 사우디아라비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도 웨일즈 쪽에 좀 포인트가 있었고, 그렇죠. 페루,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앱솔루틀리 아주 절대적으로 페루 쪽에 방점이 있었던 그렇죠. 주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페루전, 웨일즈전 우리가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간은 더더욱 명백하죠. 네. 예, 튀니지와 베트남이라고 한다면 뭐 베트남을 제가 뭐 경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그리고 베트남을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카타르 월드컵 그리고 최근에 또 아프리칸 네이션스컵 지역에선 이런 데서 계속 잘하고 있는 튀니지에 당연히 방점이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베트남전은 이제 뭐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만 튀니지전을 마냥 못하고 네. 베트남전을 잘한들 국민들은 그것에 감동하지 않아요. 맞아요. 결코. 오히려 욕이 날아올 공산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튀니지전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맞아요. 이 경기가 아주 호쾌하게 대승으로 끝난 것은 우리 대표팀 전체 일정상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11월부터는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돌입을 하고 곧 1월에는 이제 카타르 아시안컵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공식 대회 일정인데 공식 대회 일정 이전에 대표팀이 더 흔들리거나 해서는 굉장히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기서 아주 포인트가 되는 튀니지전을 우리가 아주 잘 넘어감으로써 저는 뭐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어차피 나올 질문이시겠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서 그래도 클린스만호가 잘 됐던 것은 클린스만 감독이 대한민국 도착하면서 그래도 뭐 전술 얘기가 별로 없었다고 얘기들을 하지만 그래도 좀 있긴 있었잖아요.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이 여태까지 했던 어쨌든 자신이 선호하는 전술적 스타일은 높은 지역에서 최대한 조직적인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볼을 끊어내고 상대의 빌드업을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다음에 결국 우리가 높은 지점에서 볼을 끊어내서 빠른 템포로 몰아치는 뭔가 이제 그런 축구를 본인이 어쨌든 선호한다고 여태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래도 튀니지전에서는 잘 적용이 됐다. 특히 이제 튀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17번 달고 있었던 엘리스 스키리 선수. 스키리. 네, 스키리 선수가 뭐 분데스리가 최상급의 중앙 미드필더임과 동시에 월드컵에서도 뭐 능력을 선보였었고, 전체적으로 요즘 뭐 폼으로 보더라도, 튀니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죠. 그런데 스키리 선수가 후방으로부터 빌드업 하는 것을 우리 선수들이 그래도 방해를 잘했어요. 그리고 뭐 다들 보셨겠지만, 이강인 선수나 김민재 선수가 보여준 클래스와 퀄리티는, 야, 이제 우리도 이런 선수들과 함께 하니까 웬만한 팀들은 이제 두려울 일이 없다. 이런 거를 이제 이강인, 김민재 선수는 특히 이 경기를 통해서 증명을 했다는 생각이고 좀 전에도 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튀니지가 전체적인 팀으로 봤을 때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잖아요. 최근에 어떤 폼도 좋았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튀니지의 그날의 경기는 사실 튀니지의 평소의 기동력에 비하면은 조금 처지는 경기이긴 했어요. 근데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어쨌든 튀니지가 상당히 진심 어린 1군 멤버로 나섰는데 우리가 그 정도 경기력과 결과를 이끌어냈다면 어쨌든 이 경기는 우리로서는 결과로도 다행이고 내용적으로도 그래도 클린스만 감독이 좀
바랐던 그런 유형의 경기가 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클린스만 감독이 그동안 보여줬던 그리고 이제 본인이 추구하던 방향성을 그래도 지난 경기에는 좀 구현을 해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좀 어떤 것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날 경기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좀 4-4-2 전형에 가까웠던 그런 이제 대형에서 이제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 보니까 빠지고 이강인 선수가 이 자리에 나왔었고, 전반전 초반에 이강인과 이재성이 자리를 바꿔서 자연스럽게 이제 미드필더 3명이 됐었잖아요.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늘상 얘기를 하지만 나는 공격수 많이 배치하는 걸 좋아한다 였는데, 오히려 공격수가 1명 줄어들고 미드필더 숫자가 1명이 늘어나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좀 좋아하는 축구가 더 잘 됐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이유가 어떤 지점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 튀니지전에서 튀니지의 선발 라인업을 봤을 때 그 7번의 무사크니 선수가 톱으로 나왔잖아요. 이 자리에. 네. 근데 사실 튀니지가 원래는 이 자리에 신체 조건이 좀 더 좋은 공격수를 투입하면서 무사크니 선수를 측면 같은 곳으로 보내는 게 원래는 사실 튀니지의 기본 전형인데, 무사크니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짜 9번 같은 폴스 나인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대표팀이 미드필드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을 경기 전에는 조금 했었어요. 경기 전에는 좀 했는데, 지금 그 페노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미드필더들이 전체적인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고 연계 플레이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튀니지의 무사크니까지 가세된 이 중앙보다 우리가 좋은 플레이를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재성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이제 앞선에 배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강인 중앙, 이재성 오른쪽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또 뭐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끼리 뭐 바꾸기로 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또 측면, 이재성 선수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쪽에서 우리가 충분한 수준의 볼 점유율을 잘 가져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반대편 사이드로 전환했을 때 물론 저는 황희찬 선수의 저돌성을 활용한 아이솔레이션 플레이가 사실은 좀 더 많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공간적인 상황을 보자면 황희찬 선수 그리고 혹은 올라오는 이기재 선수 그쪽 공간이 많이 넓어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역시 중원에서의 그리고 중앙 부위에서의 튀니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연계와 움직임에 있어서 뒤지지 않았던 데다가 이재성, 이강인 선수가 약간 한쪽으로 오른쪽 사이드로 쏠리면서 그쪽에서 우리가 충분한 또 볼 점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중앙 내지 반대편 사이드에서 우리의 공격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크게 열어주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재성과 이강인 이 2명의 선수가 이제 언급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우리 좀 중원 밸런스를 잘 잡아줬던 것 같아요. 클린스만 감독이 3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우리의 미드필더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국 축구 역사상 이토록 유럽에서 빅리그에서 그리고 뭐 주요 팀들에서 주전급 그리고 핵심 선수급으로 뛰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 미드필더진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과 수비가 약간은 좀 간격이 넓어지는 이러한 축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우리 지금 한국 대표팀이 미드필더 라인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미드필더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게 우리 대표팀에 조금은 더 이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아시안컵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이제 여러 유형의 여러 스타일의 또 강팀들을 거기 가서는 상대를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부분 조금 이제 변칙적인 변화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근데 미드필더를 최대치로 투입하기에는 기본 구도에서는 약간은 또 난점도 있는 것이,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조규성 선수를 예를 들어 벤치로 내리고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보내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미드필더 숫자가 최대치로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하거나 손흥민 선수를 왼쪽 사이드로 보내거나 뭐 그런 포진을 취했을 때, 이제 그랬을 때가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미드필더 숫자는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규성 내지 황의조 선수를 톱으로 쓰고 그 아래에 그래도 공격수 성향이 강한 손흥민 선수를 중앙 프리롤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구도에서는 사실은 페노님이 원하는 것만큼의 미드필더 숫자가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날 튀니지전처럼 예를 들어 황희찬 선수까지 가세할 경우에는 이제 미드필더 숫자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과연 실전에서 나중에 클린스만 감독이 그 조규성 내지는 황의조의 그 톱 자원을 네. 포기할 거냐. 그쵸. 그리고 손흥민의 중앙 프리로를 또 포기할 거냐. 이런 상황을 지금 상정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경기와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의 그런 좀 변화가 일어나면 페노님의 의도대로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긴 할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포인트는 뭐냐? 결국은 손흥민 선수를 지금 토트넘에서 하듯이 아예 그냥 톱으로 기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좀 전통적으로 많이 뛰었던 위치인 왼쪽 사이드에 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조규성 선수나 황의조 선수나 황희찬 선수가 약간 희생이 되면 사실은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 숫자는 늘어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기본 구도에는 그런 구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시안컵에 나가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유형의 변화도 우리가 펼쳐볼 만하고 또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선수단이 그런 유형의 변화를 충분히 엮어낼 수 있는 선수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정말 중요한 경기 때 클린스만 감독이 부분 변칙을 쓸 수 있느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어쨌든 구도에서는 페노님이 원하는 것만큼 항상 많은 수의 미드필더가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는 빠졌더라도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고 우리가 경기를 한다는 거는 거의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거기에 클린스만 감독 이제 본인도 예전에 뭐 명 스트라이커라 그럴 수는 있지만 조규성 내지는 황의조 선수를 제외시키고 경기하지는 좀 일단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페노님의 그 바람을 클린스만 감독이 앞으로의 실전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부분 섞어갈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작전도 좀 나올 필요가 있지 않겠나.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혼자 톱을 보더라도 지금 토트넘에서 엄청 잘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칙을 우리가 충분히 써볼 만은 하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다시 뭐 컨디션이 좋아져서 경기에 나오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투톱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계속 사용을 했던 약간 4-4-2에 가까운 이러한 전형을 또 보여주게 될 텐데 이제 우리가 튀니지전을 제외하고는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이 좀 많이 멀어지고 중원 숫자도 좀 줄어들고 이런 장면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난 튀니지전에 물론 이제 전형은 4-4-2 전형이 아니었지만 이 간격을 가장 잘 좁혔던 선수가 이 김민재 선수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김민재 선수는 정말 그 바이에른 뮌헨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의 백현 민재 아닙니까? 그 역할을 튀니지와의 경기에서도 정말 유감없이 펼쳐줬고요. 저는 김민재 선수 뭐 잘했던 거는 정말 당연하고요. 김민재 선수 뭐 높이 올라와서 간격 좁혀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기습적인 공격 가담 그리고 기습적인 롱패스 그 롱패스들도 다 위협적으로 꽂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김민재 선수가 지금 지니고 있는 장점과 퀄리티를 유감없이 보여줬는데 저는 박용우 선수나 정승현 선수도 이날 튀니지전에서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전술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도 어떤 플레이의 다양성이 조금 더 증가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자신감도 좀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정승현 선수도 김민재 선수가 같이 예를 들어 올라가는데 라인이 계속 어긋나면서 김민재 선수와 보조를 못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정승현 선수도 김민재 선수가 올라가는 플레이에 상당히 이날 보조를 잘 맞춰줬고 또 김민재 선수가 정승현 선수가 있는 쪽의 공간까지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승현 선수도 자기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또 좋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날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공헌은 당연하지만 은근히 정승현 선수라든가 박용우 선수도 이전 경기들보다는 훨씬 더 좀 우리 전체적인 조직에 적응이 된 모습이 나왔던 것은 좀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 김민재 선수를 지난 유럽 이제 평가전부터 왼쪽 수비수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영권 선수가 오히려 희생이 좀 됐죠. 그쵸. 김영권 선수와 김주성 선수가 계속 지금 벤치이고 김민재 왼쪽에 이제 파트너 정승현 이런 식으로 지금 클린스만호는 계속 가고 있는데 아마 이게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시안컵 정도까지는 계속 갈 시스템 아닌가라고 여겨지죠,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클린스만 감독이 오른쪽에 김민재를 두다가 왼쪽으로 둔 것은
저는 꽤나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나폴리 바이에른 계속 왼쪽 수비수로 뛰었으니까. 네, 그 말씀은 근데 이제 김영권 선수는 할 만큼 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런 거 개그를 좀 섞어줘야 재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제 클럽과 국가대표팀의 뭔가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어쨌든 클린스만 감독도 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김민재를 왼쪽에 쓰는 거니까 여기서 플레이하는 게 그래도 뭔가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했던 그 역할을 자연스럽게 가져가면서 튀니지전에는 정말 말 그대로 이 경기에 나왔던 22명의 선수 중에 그냥 클래스를 따라갈 자가 없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정도로 잘하길래 클린스만 감독이 그래도 왼쪽에 배치한 것은 어느 정도 좋은 선택 같아 보인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튀니지에도 분명히 유럽 리거들이 많고 정말 분데스리가에서 또 난다긴다 활약을 하는 선수도 포진해 있는 데다가 뭐 지금 아프리카나 뭐 중동 리그로 돌아간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과거에는 또 유럽파였던 선수들이 튀니지에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 김민재는 정말 어나더 클래스가 아니었느냐라는 거를 이 경기에서 증명해 보였죠.